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중국도 이제 오늘 중국 항저우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항저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항저우가 일선 도시까지 치고 올라왔었죠. 한때는 항저우에 유명한 게 서호 있잖아요. 시후, 항저우 시후 거기서 나오는 그 차가 룽징차, 용경차. 중국에서 진짜 유명한 차 중에 한 개. 그게 이제 항저우 시후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후 롱징. 여행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그냥 중국에서 좀 여행 좀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 항저우는 무조건 갑니다. 항저우를 안 가봤으면 그러니까 중국에 유명한 저우가 두 개 있어. 수저우, 항저우 여행으로 유명한 데가 수저우, 항저우 이 두 개를 여행 안 해봤으면 나 중국 여행 좀 해봤어 라는 말 못해요. 그 정도로 이제 경치가 아름답고 정말 아무튼 그런 도시인데 오늘 그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도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 도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2018년도에 후난, 여러분들 후난성이 있어요. 중국에는 후난 쪽은 이제 약간 좀 이제 시골이 많은 그런 성인데 후난의 한 작은 도시에서 한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는 이제 우한시에 있는 스카이 대학교를 졸업을 해요. 스카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전공은 컴퓨터공학이었어요. 성적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뭐 인재야 인재. 근데 갑자기 알리바바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요. 입사 제안을 받습니다. 야, 너 성적도 좋고 기술도 좋고 야, 알리바바 들어와서 일해. 알리바바가 어딘지 알죠? 그죠? 마윈의 알리바바 그룹. 아무튼 중국의 또 어마어마한 대기업, 온라인 쇼핑으로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그 대기업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데 월급을 얼마를 제시하느냐? 32,000유엔을 초봉으로 제시를 받습니다. 초봉으로 일단 32,000유엔 줄게.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677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대졸 입사 초봉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677만 원 월급으로? 근데 그것도 중국이야. 중국에서는 생활비도 그래도 싼데 연봉 말고 월급.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기업에서 이 인재를 중요시 생각하고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고 데려가는 거야.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완전 너무 고연봉이지 초봉치고는. 자,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알게 된 후로 엄마한테 연락을 합니다. 엄마 나 이렇게 돼가지고 알리바바 그룹 들어가게 됐고 나 월급 677만 원이래. 와,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야,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막 울음까지 나오면서 야, 아들아, 야, 우리 집안 대대로 너처럼 출세한 사람이 없다. 야, 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니 막 난리 났어.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도 빵빵 하겠다. 여러분들 알리바바 그룹이 항저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항저우에 가서 거기 항저우에 웨이라이科技城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이제 그 판교에 거기 기업들 많이 있잖아. 테크 기업들 판교에 많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곳이야. 미래 과학 도시. 항저우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 근처에다가 집을 빌렸어. 임대를 하는 거죠, 그죠? 집을 빌리고 그 다음에 회사도 막 그렇게 멀지 않아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자전거도 무슨 자전거를 타느냐? 자기 소유 자전거보다는 중국의 공유 자전거 있잖아.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따릉이. 중국 그런 거 진짜 많거든. 그리고 잘 돼 있어요. 공유 자전거를 타고 매일 이제 출퇴근을 해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항상 이 자기 집에서 이 출퇴근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항저우 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들어가는 이 회사의 본사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성공했네. 야, 내 인생 이 정도면 성공했다. 좋다. 그러다가 2021년에 갑자기 그는 이제 회사 다닌 지 몇 년 차죠? 2018년에 입사했죠, 그죠? 2018년에 입사했으니까 2018, 2019, 2020, 2021 4년 차. 입사 4년 차에 돈도 좀 모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항저우 쪽에 항저우에다가 한국 평수로 따지면 약 22평짜리 아파트를 한 개 사요. 21, 22평 정도의 아파트. 혼자 살기 충분하잖아. 신혼집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집값이 얼마냐? 집값이 총 430만 유엔입니다. 430만 유엔이면 지금 환율로 한국 돈으로 약 9억 1천만 원입니다. 9억 1천이야. 그래서 일단 계약금을 넣어야 돼. 계약금이 얼마냐? 130만 유엔.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8천만 원도 이게 일부는 자신이 모은 돈에다가 나머지는 부모님이 평생 모은 저축을 꺼내가지고 같이 합쳐가지고 집을 사게 돼요. 그리고 대출을 왕창 받죠.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은 얼마냐? 17,000유엔. 이자 원금 매달마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 17,000유엔인데 그게 뭐 한 30년, 40년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얼마냐? 월 한국 돈으로 약 360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월 677만 원 벌고 이자 대출 갚아가지고 360만 원 갚으면 야 그거 좀 빠듯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게 입사 4년 차잖아요. 월급이 1,100만 원으로 올랐어. 월급이 1,100만 원이야. 야 이자 원금 360만 원 내고도 야 700이 남아. 중국에서는 완전 그냥 중산층이야. 잘 사는 편이야 이거. 중산이 뭐야? 그 위야. 어떻습니까? 중국의 이 항저우라는 도시, 정말 말 그대로 테크 도시, 디지털 도시,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그룹이 들어가는 그런 도시. 이런 도시의 한 연구원, 개발자, 컴퓨터 공학 전공의 개발자. 이 정도 삶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꽤 성공한 삶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막말로 9억짜리 20평대 9억짜리 집 한 개 사가지고 선수금 한 2억 7천 내고 나머지 돈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30년 40년 상환한다고 쳤을 때 한 달에 이자 플러스 원금 360만 원씩 딱 내면서 나머지 750으로 자기 생활하고 이 정도 삶이면 뭐 한국에서도 높은 생활 수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삽니다. 좋아. 성공했네. 이러면서 그 느낌 뭔지 알지? 어깨에 딱 뽕 들어가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2024년이 됐어요. 2024년 말에 갑자기 그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보상 방식으로 받은 퇴직 보상급으로 한 넉 달에서 5달 정도를 버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상금 나오는 게. 그러다가 4달 5달 버티니까 못 버티겠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샀던 그 집을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다가 매물에 올립니다. 얼마에 샀죠? 9억 천에 샀죠. 9억 천에. 근데 이 친구는 매물 얼마에 올렸는지 알아요? 5억 9천에 올립니다. 9억에 샀던 집이 5억 9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깎아가지고 올려놨는데 3개월 동안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오늘 하려는 메인 주제는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기고한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한 도시의 이야기, 말 그대로 항저우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항저우.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행 명지였지만 요즘은 그걸 디지털 경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항저우.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옛날에는 수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배낭 한 개 메고 고속 열차를 타고 이곳으로 꿈을 찾아갔어요. 마치 막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가듯이. 그러나 몇 년이 안 된 지금 이 순간에는 꿈에서 깨어났고 꿈이 깨지고 이 사람들은 항저우에게 등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가 지금 바로 항저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뜻은 즉 뭐냐? 이 한 도시가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도시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미친 속도로 성장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 가난이 두려울까요? 예를 들면 한때 중국에서 유명한 도시 션전이랑 홍콩, 얘네들도 한때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아무런 기반이 없는 것이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울까? 세계의 수많은 이런 위대한 도시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한 도시가 성장할 때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너무 빠르게 날아오르는 것.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날아오른 나머지 자신이 딛고 있는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한 도시가 성장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하려는 그 항저우가 약간 그런 도시에 속해요.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가 답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답변도 이게 오늘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시간을 약간 2012년 전후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의 항저우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치가 아름답고 깊은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당히 또 그렇게 가난한 도시도 아니야. 꽤 부유했어. 여행 사업으로 먹고 사니까 거기 당시에 현지의 사람들은 여행으로는 중국에서 탑 가는 그런 도시였으니까. 하지만 중국 전체의 경제 순위에서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1선 도시는 아니에요. 2선 도시?
3선까지는 아니고 뭐 약간 2.5? 2선 도시 약간 그런 도시에 불과했어. 그때 당시 항저우의 경제를 떠받치던 것은 전통적인 민영 제조업과 그 다음에 유명한 거기 차가 유명해. 마시는 차. 차랑 비단 그리고 서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입 그런 것들이 항저우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빨라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알리바바 전자상 거래 플랫폼이 수억 건에 달하는 거래와 트래픽을 항저우로 집중을 시켜버립니다. 2014년 알리바바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해서 250억 달러를 조달을 합니다.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기록이었어요. 마윈이 항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창업한 지 정확히 15년 만이었습니다. 마윈이 대단했어. 공산당한테 깝치지만 않았더라도 아무튼 근데 깝쳤다기보다는 공산당이 그냥 강제로 걔를 그냥 눌러버린 거지. 마윈이 뭔 잘못이야. 잘못은 그냥 그런 족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게 잘못이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마윈 아마존이랑 지금 막 싸우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그날 항저우는요 하루아침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됩니다. 그게 2014년이야. 그 이후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완전한 인터넷 산업 생태계가 항저우에서 성장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왕이라는 회사가 한국으로 따지면 네이버, 다움 같은 그런 회사야. 왕이라는 회사가 본사를 항저우로 옮겨버립니다. 세계 최대 영상 감시 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 하이캉웨이시 이 회사도 항저우로 옮깁니다. 상품 판매 라이브 방송 역시 항저우에서 시작돼가지고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이 항저우의 빈장과 위항, 미래과학성 이쪽으로 싹 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막 스타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중국의 인재들도 놀라운 속도로 항저우로 흡수가 되기 시작해. 저기가 중국의 미래다. 중국의 인재들이 항저우로 항저우의 그때의 발전 속도는 진짜 약간 좀 말이 안 됐어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인재 순유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항저우는 중국의 1선 및 준1선 도시 가운데 5년 연속 인재 순유입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 3선 도시랑 비교하는 것도 아니야. 1선 도시랑도 비교했을 때 그때 인재 순유입이 5년 연속 1위였어요. 2019년 항저우로 유입된 35세 이하 대졸 이상 청년 인재는 21만 2천 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그 숫자가 48만 3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에요. 1년에 거의 50만 명의 젊은 인재가 한 도시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는 마치 19세기 말의 뉴욕이나 1980년대 서울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도 세계로 이 도시 발전 역사에 따져보면 한강의 기적 대단합니다. 그런 세계적인 도시들과 비교할 정도로 그때의 항저우는 그 정도 기세였다 이거예요. 여기서 약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 한국 서울의 발전, 한강의 기적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이 세계에는 없어요. 서울의 발전, 한강의 기적은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 이런 나라에 분탕질 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진짜. 자, 항저우의 GDP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항저우의 GDP는 얼마인지 이거 기억 안 해도 돼. 뭘 하려고 하냐면 항저우의 GDP는 2012년에 7,800억 유엔 현재 환율로 한국 돈으로 165조였어요. 근데 2021년에는요 381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한 도시의 GDP가 10년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2.5배. 말이 돼요? 그렇게 항저우가 발전하면서 중국의 전통 강자들, 중국은 원래 강자 도시들이 있었어. 예를 들면 티엔진, 항구 공업의 도시, 청두, 우한 같은 이런 전통적인 대도시들이 있었어. 근데 이런 대도시들을 차례차례 추월을 해버립니다. 한 개 한 개씩 제껴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광저우까지 쫓아갔어. 하마터면 광저우 제낄 뻔했어. 여러분들 광저우는 중국의 최대의 무역 도시예요. 산업 도시이자
전 세계 무역을 다루는 그런 도시인데 항저우가 걔를 바짝 쫓아갑니다. 광저우는요, 중국의 100년 전통 상업 도시, 그렇게 불렸어요. 100년 전통. 이것이 여러분들 항저우가 10년 만에 이뤄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빠른 속도였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일본의 그 버블 경제 때 생각하면 돼. 사람들은 취해 있어. 그런 발전, 그게 거품이든 말든 거기 취해 있고 사람들이 이제 향락을 즐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부가 영원할 것 같거든. 여러분들도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이야. 비로소 2026년 어쩌다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이 지금 전 세계 무슨 뭐 시총 막 탑 1, 2 찍으면서 막 쫙쫙 치고 올라갔었잖아.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취해 있다가 때려 맞는 거야. 그건 그냥 한순간의 국제 자금 유입이었을 뿐이지. 아, 봐봐. 한번 쫙 올랐다가 위에서 다 팔고 나가잖아. 돈 한 몫 땡겼으니까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취해 있으면 안 돼. 근데 그때 항저우의 사람들은 취해 있었던 거야, 거기에. 와, 10년 성장하고 미래 산업들 다 항저우에 있는데, 야, 10년만 성장하겠어? 100년도 성장하겠다. 야! 그때 당시 일본 버블 경제 때도 그때 일본의 그 유흥은 어마어마했었죠. 다들 아시잖아요. 요즘 뭐 나오는 다큐멘터리만 봐도 그때 막 나이트 클럽에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역사적인 사건이 한 게 일어나요. 2020년 11월 마이지团, 개미그룹, 엔트그룹이죠, 그죠?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가 상장을 불과 며칠 앞두고 긴급 중단됩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신호였어요. 예, 마윈이 상장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엔트그룹.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들이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마윈이 이제 알리바바를 차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잖아.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기업가들 상대로 인터뷰도 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마윈이라는 사람이 막 어마어마해졌잖아. 그러니까 애도 여기가 막 올라간 거야. 막 올라가고 막 뽕에 취한 거지. 그러면서 애가 갑자기 중국에서 무슨 스터디 포럼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막 공산당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시장을 막 비판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선례를 한 개 남겨둔 거죠. 중국에서 아무리 어떤 중국인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비판했다가 그건 바로 중국 공산당한테 숙청당하는 아주 좋은 먹거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갑자기 제동을 걸었어. 야, 마이 그룹 저거 야, 상장 중지시켜. 딱 이러니까 그때 마윈이 정신을 차린 거야. 나 중국인이었지. 여기 공산주의. 야, 공산당이 최우선이고 내가 얘네들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면서 공산당을 상대로 이제 딜을 해요. 시진핑을 상대로. 내가 내 기업, 나의 지사들, 나의 모든 회사들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정부가 쓰고 싶은 대로 다 가져다 쓸 수 있게끔 내가 100% 협조할 테니까 상장 막지 마라. 딜하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때 이제 애가 따귀를 한 대 더 맞게 돼요. 그때 정부의 반응은 딱 이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진짜 러프하게 얘기한 거야. 약간 그냥 진짜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소설화 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맥락은 이거야. 아니,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지금 중국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흙 한 톨, 야, 네 똥구멍에 나 있는 털 한 개까지도 다 내 거야. 몰랐어? 근데 지금 그걸 원래 내 거인 물건을 가지고 네가 그걸 가지고 나랑 딜을 하겠다고? 야, 이 새끼 정신이 나갔네, 이 새끼. 야, 이 새끼 어디 정신교육 좀 시켜. 이러면서 마윈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마윈은 국제 무대에서 이제 모습을 싹 숨기기 시작했죠. 없어졌어. 자기가 숨긴 걸까? 아니지. 강제로 숨겨진 거지. 숨김을 당한 거지. 이 신호탄이야말로 그게 또 이 한 기업의 몰락, 마윈의 몰락이 아니라 더 큰 신호적으로 분석하면 그게 뭐였냐?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무한정 확장할 수 있던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거를 시작으로 중국 공산당의 규제 철퇴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반독점 조사, 플랫폼 정비, 알고리즘 규제 등 온갖 규제가 쏟아져요. 야, 그 전에 우리가 터치를 안 했지? 니들 돈 많이 벌고 발전 많이 했다? 야, 이제는 이제 공산당 입맛에 맞춰. 야, 알고리즘에 이런 거 노출시키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했어? 야, 벌금 매겨. 야, 이거 네가 독점했어? 야, 벌금 매기고. 여기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한국에 어디 기업에 세무조사 들어갈 때 막 검찰들이 막 사람들 데리고 막 박스 막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자, 영장 떨어졌습니다. 예, 세무조사 실시합니다. 다들 손 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막 본체 담잖아. 그것만 봐도 막 겁나 무섭잖아.
하지만 그때 이제 수뇌부들은 야야야 뭐 이런 거 정리 다 했어? 야 이거 털릴 거 없지? 야 그거 우리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놨지? 야 그 위에 뭐 라인 있지? 뭐 이런 거 뭔가 방법이 있어. 뭔가 막 커넥션이 있고 뭔가. 근데 중국에서 이런 거 한번 떨어지잖아요. 뭐 무슨 세무조사 무슨 조사 이런 거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돈을 요구하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네가 시진핑 직계 라인이 아닌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온갖 플랫폼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인터넷 플랫폼 기업 이런 회사들에 대한 온갖 규제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와요. 2021년 알리바바는 182억 yuan, 현재 한국 돈으로 약 3조 8,5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회사 잘 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2021년에 3조 8,500억 원 내놔.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야 마윈 이 새끼 돈 많이 벌었네. 야 3조 8,500억 원 내놔. 죄명은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중국의 반독점 역사상 가장 많은 과징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알리바바의 주가는 최고점에서 70%가 폭락을 합니다. 깡패보다 더 하다고요? 깡패도 그렇게는 못해. 야 깡패도 그렇게는 못한다니까. 야 아무리 세계의 뭐 큰 조직이라도 야 마피아가 뭐 어디 가서 막 애플 주가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 뭐 미국이 갱단들이 뭐 미국이 어느 기업이 주가를 떨어뜨렸다 뭐 이런 거 들은 적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이어지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인터넷 업계에서 직접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주가가 빠지고 뭐 과징금 때리고 막 회사가 이거 여기저기서 때려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이제 수익이 줄어들겠죠. 돈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규모 감원이 시작됩니다. 여기저기 회사에서 대규모의 감원이 시작돼요. 인터넷 업계에서는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그냥 야 돈 없으니까 나가. 잘린 거예요 그냥. 뭐 효율과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더 이상 뭐 네가 쓸모가 없다. 네가 회사에 있어도 줄 돈도 없고 회사가 돈이 없다. 넌 나가야 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감원은 한 차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알리바바도 2023년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일부 사업 부문에서는 직원의 20% 내지 30%가 감원이 됐어요. 10명 중에 2-3명은 잘려나간다 이거야. 한때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기업은 뭐다? 부자를 찍어내는 기계다. 왜냐하면 그때 인터넷 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부자였어. 하지만 이제 고소득층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스톡 옵션으로 얻은 자산들은 이제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테크 쪽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셌어. 초봉도 아까 670 막 이랬잖아요. 4년차 5년차 되면 월급이 1,000만 원이 넘고 그때 막 평균 월급이 한 700, 800 이랬어.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혹은 그보다 이제 연차가 많이 쌓이면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았고 1,000 얼마, 2,000, 3,000 버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전 세계 돈이 그 도시로 모이니까 어떡할 거야. 중국에서도 그런 고액의 연봉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예 소득이 없어집니다. 그때 또 무슨 시기였습니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또 겹치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항저우 고급 소비 시장의 핵심 고객들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을 또 많이 쓸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단순히 몇몇 개인이 불행해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소비 생태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부르는 단어가 한 개 생깁니다. 항표라는 단어가 생겨요. 항표. 원래는 항저우로 가서 뭐 어디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있다 하면 애 잘 됐네. 항저우 가서 성공했네. 이런 수식어가 달렸던 곳이야 항저우가. 그런데 어느 순간 항저우에 있다라면 아이고 항표야? 항표가 뭐예요? 항저우로 가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말인지 알겠어? 항저우 도시 자체가 그렇게 몰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항저우에서 일한다? 항저우에서 있다라고 얘기하면 항저우에서 그냥 떠돌이, 항저우의 떠돌이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야. 그 단어가 항표예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항저우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외지인들. 그리고 여러분들 항저우를 또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건 저랑도 관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업 정말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자, 스트리머, BJ, 인플루언서, 유튜버, 뭐 1인 미디어 이런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직업군 전자상 거래 라이브 방송의 중심이 항저우였어요. 항저우는 그냥 전자상 거래 라이브 방송의 수도였어. MCN 산업의 중심 도시가 항저우였어요. 그게 항저우의 정체성 중에 한 개였어요. 크리에이터, 그렇지. 라이브 커머스, 그렇지. 그런 것들이 싹 다 그냥 항저우에 빡 그냥 거기 집중돼 있었어. 그리고 그런 업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애들도 다 항저우에 대부분이 있었어요. 한때 거기의 지우바오라는 지역과 빈장이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거대한 기회의 바람이 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막 그런 말도 있었어. 중국에서 옛날에 그런 시대, 진짜 뭘 해도 다 되는 그런 시대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 바람만 잘 타면 돼지도 날아온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 혹은 한 나라가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해지잖아. 그때는 뭐 나의 노력, 나의 뭐 전공, 나의 전문 지식 이딴 거 필요 없어. 줄을 잘 타고 어떤 줄을 한 개 딱 잡아가지고 딱 붙잡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부자 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있다니까. 한국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눈치로 딱 봐가지고 야 풍향을 정확히 봐야 돼. 그리고 그 바람이 잘 부는 방향으로 딱 서 있으면 그냥 돈벼락 맞는 거야. 바람만 잘 타면 돼지도 날아온다. 그래서 그때 그 항저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런 1인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진짜 혁신적인 산업인 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일은요 아무 원금이 필요가 없어요. 사업 자금 이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중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빈곤층이 굉장히 많잖아. 그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이 업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저도 항저우로 다 몰리는 거야. 왜? 내가 학벌이 없고 내가 뭐 돈도 없고 집에 백도 없고 아무 기술이 없지만 나 방송 앞에서 진짜 내 얼굴에 철판 깔고 잘 떠들 수 있고 센스 있게 뭐 다 할 수 있다. 나 깡이 있다. 이런 애들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부천 같은 곳이라고요? 좀 뭐 비슷한 면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런 진짜 내 자신을 버려가지고 그냥 돈만 벌 수 있고 내 카메라 앞에서 진짜 용기와 내가 깡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 맞죠? 근데 뭐 한국도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뭐 한국이 옛날에는 진짜 한국의 1인 미디어가 라이브 방송 이런 시장이 막 시작했을 때는 다 개인 플레이였어요. 개인 플레이를 하다가 각자 합동 방송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스타일이 뭐냐면 요즘은 다 이 크루로 팀을 만들어요. 한 팀에 뭐 적으면 뭐 대여섯 명, 많으면 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막 팀끼리 막 떼방송, 떼거지로 방송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잘 되고 그런 시장이 또 열려 있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의 이 항저우로 얘기하자면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였다. 아무것도 없어도 됐어. 명문대 졸업 필요 없었고 부유한 집안 그딴 거 필요 없었어.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하고 물건만 잘 팔 수 있다면 누구든 날아올 수 있었어. 그런 시대.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바람을 풍향을 잘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그 인플루언서들 얼마나 벌었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세요? 중국 왕홍들이라고 하면 야 중국 왕홍들 돈 많이 벌잖아. 야 걔네 돈 많이 번대. 근데 과연 진짜 얼마나 많이 벌는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한국에서 인플루언서들 중에 많이 벌면 한 달에 좀 많이 버는 애들 얼마까지 벌지? 한 달에 그래도 몇십억까지 버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을걸? 엑셀 방송하는 그 BJ들 수장만 봐도 한 달에 그래도 몇십억까지는 버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렇잖아. 뭐 잘 나가는 여캠들 보면 한 달에 뭐 10억, 20억도 벌 수 있고 뭐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도 있고 있어 실제로. 한 달에 몇 억은 너무 많고 한 달에 몇십억 100억을 찍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쪽으로 가더만. 근데 이거는 지금 한국 기준으로 봐서는 와 그렇게 많이 벌어? 와 미쳤다 대단하다. 근데 중국의 또 이런 인플루언서에 비교하면 빈곤층이야. 중국에서 정말 많이 버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그 액수를 보면 야 저건 내가 진짜 진짜 힘들 때 벌던 액수인데.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웨이야라는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꽤 유명해요. 그러면서 인플루언서인데 남편이랑 같이 회사를 한 개 설립을 합니다.
설립한 회사 이름이 첸슌 쿵구라는 첸슌 홀딩스라는 회사가 항저우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꽝군지에 솔로데이 11월 11일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하루 저녁에 웨이야라는 이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 한 곳에서 얼마의 매출이 생겼는지 아세요? 하루에 11월 11일 이 인플루언서 한 명이 일으킨 매출, 이건 좀 레전드야.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루 만에 만들어낸 거래액이 4조 2,300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 하루에 4조 2,300억. 야, 씨. 제가 다른 사람들의 수입을 들었을 때 막 그렇게 현타가 오는 스타일은 아니야. 왜냐면 나도 능력 있고 충분히 되고 나도 많이 벌어. 뭐 얼마나 많이 벌고 엑셀 하는 애들 얼마나 많이 벌더라. 그런 거 들어봤자 뭐 나 그렇게 현타 안 오거든요. 뭐 열심히 했나 보네. 그 정도 벌 수 있지. 나도 뭐 열심히 하고 많이 벌 때 많이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야, 이거는 내가 뭘 해야 4조 2,300억 원이라는 돈을 날 스쳐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와요. 4조 2,300억. 이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가 하루에 1억 버는데 개 잘 나가잖아. 한 달이면 30억인데. 근데 얘 입장에서는 씨발 불우이웃이네. 그럴 수 있잖아. 말이 안 되는 액수잖아. 근데 그때 당시 중국의 광기는 이랬어요. 인터넷 온라인 쇼핑 이런 쪽에서 그 인플루언서들이 대단했어. 근데 이 웨이야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있잖아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얘는 그냥 개인이잖아.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중국의 여러 상장된 회사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어. 여러 상장된 회사를 합쳐놓으면 직원들만 수십만 명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1년 버는 게 얘 한 명이 1년 버는 것보다 못했어. 그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시진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공산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탈세 혐의로 바로 공산당이 바로 손길을 뻗습니다. 그러면서 2,834억 원의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모든 인터넷 플랫폼에서 퇴출을 시켜버려요. 얘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벌금 그거밖에 안 매겼다고? 이거는 공개된 것만. 이 웨이야라는 사람이 구축했던 이 거대한 라이브 커머스 제국, 하루에 4조를 팔아치우면 얼마나 그 세력이 컸겠어. 팔로워들, 충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진짜 현타 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 이런 애들 그래 뭐 한 명쯤 있겠지. 그래, 대단했다. 아니야, 이런 애들이요 졸라 많아. 이런 대단한 매출을 내는 애들이 졸라 많아요. 또 한 명 예로 들어볼까? 자, 중국의 지방 저가 소비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가지고 1억 명의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이 있어요. 펑광 샤오양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좀 이런 논란들이 많았어. 근데 뭐 유명하니까 논란도 많이 따르지, 그죠? 이 사람도 항저우에다가 지사를 두고 이 사람이 그냥 지은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으리으리해. 그 다음에 그 황조에다가 지사도 두고 있고 라이브 방송 기지도 두고 있고 아무튼 거의 거기서 왕노릇 하면서 살았지. 그런데 그냥 아무튼 이 사람도 대단한 인플루언서다 정도만 아세요. 더 깊이 알고 싶으면 검색하면 나올 거야.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상품 품질 문제가 발생이 했어요. 논란이 많았어. 근데 그런 논란은 뭐가 되냐? 그거는 이제 공산당한테 아주 좋은 미끼를 던져주는 거지. 명분을 주는 거야. 얘 이런 논란 이런 거 있던데 요참에 이걸로 얘 없애버리시죠. 아니나 다를까 공산당이 그 미끼를 덥석 뭅니다. 얘 논란 터졌어? 야, 명분 충분하네, 들어가. 그러자마자 얘도 아주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고 지금은 아주 조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예요. 로용하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2021년 자신의 라이브 방송팀을 항저우로 옮깁니다. 왜? 항저우 거기가 그냥 금광산이야. 일단 거기 가서 그냥 삽질만 하면 다 금이야. 흙이 없어. 그냥 순도 100%야. 그런 도시였어. 그래가지고 이 사업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 방송 팀이 있었어. 그 팀을 딱 항저우로 옮기는데 항저우로 옮기자마자 이런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거대 기업이 무너지고 추징당하고 사람들 무너지면서 인플루언서들 막 다 막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얘는 되게 중국에서 유명한 사업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 냄새를 너무 잘 맡는 애야. 지금도 이 사람은 아마 중국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뭐냐? 얘는 딱 보면서 이제 공기를 살피는 거지. 야, 이거 지금 공기가 안 맞아. 그러면서 얘는 알아서 자진으로 방송팀을 아예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얘도 돈을 한창 미친 듯이 벌 때야. 돈을 잘 벌 때예요. 근데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 딱 접어버립니다. 눈치 백단이야. 그리고 딱 접어버리고 자신이 만든 사업 구조 이런 것만 만들어 두고 물려줄 사람한테 다 물려주고 팔 거 다 팔고 그 사업은 아직 돌아가되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돈을 다 챙기고 다 정리하고 사라져버립니다. 뒤로 싹 물러나버려요. 그때 아주 그냥 중국의 인터넷 산업에 피바람이 불었었어요. 해외로 갔냐고요? 그건 모르지. 그런 사람들이 또 사라지면 또 지도 기가 막히게 사라지거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왜 항저우의 이런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산업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두들겨 맞았을까?